안녕하세요. 사연 읽어주는 남녀입니다. 오늘도 와주셔서 감사드리며 그럼 오늘의 사연 바로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서울에 살고 있는 30대 중반 여자입니다. 오늘은 청취자 여러분께 제가 겪은 망한 결혼 생활을 털어놓을까 해요. 어쩌면 이 사연이 결혼을 망설이는 여러분께 깨달음을 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용기를 내봅니다. 제 직업을 소개드리자면 회사명을 얘기하면 모두 아는 전자제품을 만드는 기업에서 일하고 있어요. 회사에서는 7년차 대리로 꽤나 실력을 인정받고 있고 나름 성실하게 일해왔습니다. 남편과 저는 업무차 처음 만났어요. 당시 그 사람은 저희 회사에서 부품 하청을 주는 중소업체에서 차장으로 일하고 있었죠. 저희의 첫 만남은 남들처럼 이 사람이다 느껴질 만큼 운명 같진 않았습니다. 제가 한 달에 한 번씩은 남편이 담당하는 공장에 출장을 가고 저녁을 같이 먹다가 눈이 맞은 흔한 이야기거든요. 키도 크고 훤칠한 남편이 저에게 보이는 호의가 싫지 않아 결국 연애를 하게 됐어요. 사회적인 틀에서 벗어나는 게 싫어서 자연스럽게 결혼까지 하게 됐고요. 저희 부부는 연봉 차이가 꽤 나요. 아니 사실 많이 나는 편이죠. 막상 통장을 오픈해보니 제 급여가 남편의 2배가 넘더라고요. 그래도 저는 그게 큰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았어요. 어차피 부부는 경제 공동체인데 누가 더 많이 버는 게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하지만 남편은 그렇지 않았던 모양입니다. 다정했던 남편이 결혼 이후에는 완전히 다른 사람처럼 변해버렸거든요. 제가 회사 이야기를 꺼낼라 치면 남편은 곧잘 화를 냈습니다. 아니 여보, 이번 명절 성과급이 저번보다 거의 반으로 줄었다? 2분기 실적은 엄청 늘었는데 진짜 양아치 신부 아니야? 자기야, 우리 회사 이번 명절 복지는 달라. 스팸 세트가 끝이야. 난 가끔 이해가 안 가. 자기는 그 좋은 회사 다니면서 왜 이렇게 불만이 많아? 연봉 빵빵하겠다. 사내복지 좋겠다. 나 같으면 매일 감사합니다 하고 다니겠다. 처음엔 남편이 그냥 피곤해서 그러는 줄 알았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남편의 열등감이 점점 더 심해지는 것을 느낄 수 있었습니다. 하루는 집에 들어오자마자 남편이 거실 불도 안 켜고 화난 표정으로 앉아있더군요. 저는 퇴근하고 지친 상태였지만 남편의 표정이 너무 심상치 않아서 물어봤습니다. 여보,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남편은 저를 빤히 쳐다보더니 다짜고짜 소리쳤습니다. 진아 너 우리 회사 박대리한테 뭐라고 했어? 아까 박대리가 너랑 전화한다고 날랐다가 엉엉 울면서 들어오던데 대체 무슨 말을 한 거야? 박대리라면 자기 부서에 박세미 대리 말하는 거야? 박대리님이 담당자인데도 납품 일정 잘못 알고 있길래 계약서 좀 확인해보라고 말한 거야. 당신이 보기엔 그게 그렇게 잘못이야? 후배라고 일단 감싸면 안 되지. 야, 가르치려 들지 마. 네가 내 선배야? 내가 하청업체 다닌다고 네 밑에서 일하는 것 같아? 운 좋게 대기업 다닌다고 온갖 유세는 다 떨고 있어. 그 순간 저는 대꾸할 의욕을 잃었어요. 남편이 이런 식으로 저에게 심한 열등감을 느끼고 있었다는 사실이 그제서야 실감이 났거든요. 그때부터 남편의 열등감이 기반이 된 지옥의 결혼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지금 이 이야기를 듣는 청취자분들은 대체 왜 제가 저딴 남자랑 결혼했는지 궁금하실 거예요. 사실 연애 시절만 해도 저는 제가 정말 소위 말하는 벤츠를 맞는 줄 알았어요. 연애할 때만 해도 남편은 정말 다정하고 사려 깊은 남자였습니다. 모든 걸 저에게 맞춰주고 항상 저를 웃게 해주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식성도 머리나 옷 스타일도 하다못해 취미까지도 제가 좋아하는 건 다 좋다며 달콤한 말을 해댔죠. 그때는 왜 그게 그렇게 듣기 좋았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이제 돌이켜 생각해보면 그 사람은 본인 취향도 숨기고 그저 제 눈치를 보며 살아왔던 거예요. 어쨌든 1년간의 연애 끝에 우리는 결혼을 결심했습니다. 결혼식을 앞두고 양가 부모님을 뵙는 자리도 자연스럽게 준비하게 되었어요. 저는 당시에 서울 부모님 댁에서 살고 있었는데 부모님은 두 분 다 고등학교 교사로 오래 재직하셨습니다. 저희 부모님은 저와 여동생에게 지금까지 큰 소리 한번 내지 않으셨을 만큼 참 점잖으신 분들이에요. 정년 퇴직 후에는 두 분이서 두런두런 얘기 나누며 산으로 바다로 여행 다니는 걸 낙으로 삼으셨죠. 저희 쪽 첫인사는 아빠가 좋아하시는 한식당을 예약해 같이 밥을 먹었는데요. 엄마는 남자친구가 준비한 꽃바구니며 고운 흑과자를 참 마음에 들어 하셨습니다. 어머, 어디서 이렇게 고운 선물들을 준비했대요? 오느라 고생했어요. 우리 진아, 잘 부탁해요. 그래요. 우리 진아랑 결혼 생각이 있다고요. 우리 딸이지만 크면서도 한 번을 부모 속 안 썩이고 잘 자란 아이예요. 서로 많이 대화하고 배려하면서 잘 준비했으면 좋겠네요. 준비하다가 문제 생기면 뭐 어려워 말고 언제든 얘기하고요. 예, 아버님. 귀하게 키워주신 딸 보내주시는 만큼 제가 꼭 진아 행복하게 해주겠습니다. 그렇게 저희 집 평소 분위기답게 첫인사 자리도 무난하게 끝났어요. 부모님은 예비 남편이 모은 돈이 거의 없고 아직도 학자금 대출을 갚는다는 사실을 탐탁지 않아 하셨지만 제가 좋아하는 사람이라니 결혼을 허락하셨죠. 그 다음 주에는 예비 남편의 부모님을 정식으로 뵈러 시댁에 방문하기로 했어요. 예비 시부모님께서 첫인사는 집에서 해야 한다며 강하게 원하셔서 직접 내려가게 되었습니다. 예비 남편의 고향은 충남에 있는 작은 시골 마을이었는데 막상 가보니 꽤나 외진 곳에 있었어요. 트렁크에 한우 선물 세트와 난 화분을 싣고 몇 시간 동안 산길을 돌아 간신히 도착했죠. 다 왔다. 저기 오른쪽에 있는 파란 기와집이야. 예비 남편의 집은 흡사 교과서 속 시골집처럼 소박하고 오래된 느낌이 물씬 났습니다. 작은 마당 한가운데는 커다란 장독대가 줄지어 늘어져 있었고 옆으로는 작은 텃밭이 있었어요. 흙으로 된 마당에는 빛바랜 빨래판과 큰 장독들도 있었죠. 예상치 못했던 광경에 제가 놀란 눈을 하자 예비 남편은 겸연쩍게 말하더군요. 우리 집 생각보다 더 오래됐지. 목수하셨던 할아버지가 직접 지으신 집이래. 다시 좀 집 잘고 아무리 얘기해도 아빠가 집에 너무 애착이 깊으셔. 왜 예스럽고 멋지기만 한데. 마당의 어머님이신가? 얼른 내려서 인사드려야겠다. 예비 시어머니는 마당 한켠에 있는 작은 아궁이에 불을 지피고 계시더라고요. 저희가 다가가자 문득 인기척을 들으셨는지 뒤를 돌아보셨습니다. 어머, 아이고, 내 정신 좀 봐. 올 때가 됐는데 생각만 하고 정신없이 이러고 있었네. 얼른 들어와요. 얼른. 시골집 방바닥은 온돌로 되어 있어서 그런지 발을 들이자마자 훈훈한 온기가 느껴졌습니다. 이 모든 환경이 정겹긴 했지만 한편으로는 걱정도 되긴 했어요. 저는 서울에서 태어나서 유치원부터 대학교까지 모두 서울내에서 졸업했거든요. 몇 발자국만 나가면 편의점이며 마트가 코앞에 있는 생활을 30년 넘게 하던 저와는 너무 다른 삶 같았죠. 제가 어색한 미소를 짓고 있을 때 예비 시아버지께서 방에서 나오시더니 밝게 웃으며 저희를 맞이해 주셨어요. 아이고 반가워요. 이렇게 먼 길 오느라 고생했겠구만. 이 사람이 만난 거 대접해주고 싶다고 우기는 바람에 한사코 여기까지 불러서 내가 다 성재한테 미안할 정도라니까. 저는 한껏 입꼬리를 위로 끌어당기며 두 분께 인사드렸죠.
어머님, 아버님, 처음 뵙겠습니다. 최진아입니다. 초대해 주셔서 감사해요. 오히려 제가 너무 늦게 찾아뵈서 죄송하죠. 아가씨가 아주 참하고 말도 예쁘게 하네. 근데 손에 그건 뭐예요? 한우야? 아이고, 뭐 이런 걸 다 사왔어. 예비 시모는 제가 들고 있던 한우 선물 세트를 보고는 좋아하셨지만 난 화분을 보면서는 약간 시큰둥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에잉, 난이네. 이건 키우기만 까다롭고 여하튼 고마워요. 미안, 자리야. 아이, 우리 엄마가 원래 좀 직설적이고 솔직하셔. 아이, 엄마, 배고픈데 밥은 언제 돼요? 아이고, 우리 아들 오랜만에 왔는데 굶기고 있네. 아가씨, 이리 와봐요. 점심 다 됐으니까 얼른 같이 차려서 먹자고요. 회사를 다니면서 수많은 인간상들을 다뤄봤다고 자부했지만 막상 제 시어머니를 만나니 정신을 못 차리겠더라고요. 저는 정신없이 예비 시어머니를 도와 식사 준비를 했습니다. 손이 어찌나 빠르신지 밥상 위에는 금세 오리백숙이며 겉절이 생선까지 각양각색의 반찬들이 차려졌어요. 예비 시어머니는 직접 오리백숙 다리를 뜯어 제 그릇에 놓아주셨습니다. 아가씨, 우리 집 식구 될 사람이니까 말로 와도 되지? 한약재 듬뿍 넣고 푹 끓인 거라 국물이 아니라 고약이야. 봐, 손목이 꼬챙이처럼 가늘어서 영 비리비리하구먼. 잘 먹고 건강해야 나중에 아들도 숨풍숨풍 낳고 잘 살지. 그 말에 저는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지만 속으로는 약간 당황스러웠습니다. 예비 시어머니가 저를 뚫어져라 보는 시선에 밥을 먹는 내내 오리백숙이 콱 얹힐 것 같더라고요. 어허, 아이, 당신을 처음 보는 자리에서 못하는 말이 없어. 그래도 이 사람 말이 하나는 많네. 이 성재 며느리 될 사람 온다고 이 사람이 새벽녘부터 푹 끓였으니까 어여 먹어요, 응? 그렇게 식사가 끝나고 예비 시어머니가 손수 심었다는 복숭아를 맛보고 있었어요. 그때 웬 사람들이 마당에 기웃대는 것 같더니 예비 시부모님께서 반색을 하며 맞이하시더라고요. 알고 보니 옆집 앞집 온 동네 사람들이 찾아온 거였어요. 못 보던 차가 들어오나 했더니 아가씨가 성재 쳐들 사람이라면서요? 아이고, 성재 엄마는 좋겠어. 곱기도 하네. 예비 시부모님은 당황한 저를 보며 웃으며 말했습니다. 얘 뭐하니? 인사하지 않고. 성재 어릴 때부터 빨개 벗고 개울가에서 수영하던 모습까지 다 본 분들이야. 이제 시집 오면 자주 볼 사람들이니 큰아버지 큰어머니라고 생각해. 저는 10명도 넘어 보이는 자칭 큰아버지 큰어머니들께 고개를 숙이며 인사를 드렸어요. 한마디씩 건네시는 덕담을 듣다 보니 30분이 훌쩍 지나더라고요. 저녁이 되고 예비 남편과 함께 슬슬 서울로 올라가려던 찰나 예비 시어머니께서 굴쑥 말씀하셨습니다. 얘 성재야, 새아가랑 오늘 우리 집에서 자고 가는 게 어떠냐? 날도 이제 어둑어둑한데 서울까지 파문전하기 힘들지 않겠어? 저는 또 한 번 당황했습니다. 당일로 빨리 다녀올 생각에 갈아입을 옷도 전혀 준비하지 않았고 그저 인사만 드리러 온 자리였거든요. 그래서 조심스럽게 대답했죠. 어머님, 죄송해요. 오늘은 인사만 드리러 온 거라서요. 다음번에 또 와서 그때는 오래 머물게요. 그러자 예비 시어머니의 얼굴이 굳어지며 서운한 표정을 지으셨습니다. 그래? 그러면 어쩔 수 없지. 성재 쳐들 사람이 온 데서 자리까지 깔아놨는데. 슬쩍 보니 방 안에는 신방처럼 청실홍실 원앙금 짐이 깔려있더군요. 집에 간다는 말에 집안 분위기가 싸늘해졌습니다. 남편은 어머니를 곁눈질로 보더니 팔을 슬며시 잡고 살살 달래기 시작했어요. 엄마,
그러지 말고 오늘은 그냥 가게 둬요. 다음번에는 준비해서 자고 갈게요. 예비 시어머니는 서운한 표정을 지우지 않으면서도 반찬을 바리바리 싸주시며 말씀하셨습니다. 이건 열무김치, 이건 약고추장. 성재 너 꽈리고추 볶음 좋아하잖니. 닭 굶지 말고, 응? 그렇게 우리는 정신없는 첫인사를 마치고 겨우 서울로 올라왔어요. 그런데 다음날 아침 제 휴대폰으로 장문의 문자가 도착했습니다. 광고인가 싶어 대수롭지 않게 훑어봤는데 생각지도 못한 내용이더군요. 아가, 어젠 경황이 없어서 그냥 보냈다만 내내 생각나서 문자 보낸다. 어른이 권유하는데 매몰차게 가는 것 예의가 아니지. 네 시엠이 될 사람인데 벌써부터 서운한 감정 들면 앞으로 60년 넘게 결혼 생활 어쩌려고 그러느냐. 서로 신경 안 쓰게 잘했으면 좋겠다. 문자에는 일종의 경고와 같은 말투가 담겨 있었습니다. 마치 한 번만 더 이러면 앞으로 재미없을 거야 라고 말하는 것처럼 느껴졌어요. 제 번호는 어떻게 아셨으며 첫인산 날 하룻밤 묵고 가지 않았다고 이렇게 화날 일인가 싶었죠. 남편에게 문자를 보여주며 어떻게 된 일이냐고 묻자 남편은 대수롭지 않게 대답했습니다. 가족들 서인들 번호 좀 미리 알려드리면 어때? 엄마가 원래 예의 범절에 예민하시긴 해. 그냥 알았다고 보내면 별말 안 하실 거야. 당시 순진했던 저는 결혼도 하기 전에 시어머니께 찍히고 싶진 않았어요. 그래서 예비 시어머니께 조금 더 잘해드리기로 마음먹었습니다. 비싼 화과자나 빵 같은 간식을 몇 번 택배로 보내드리고 쇼핑 랭킹 1위 어깨 마사지기도 선물로 보내드렸죠. 택배 도착 알림이 뜨자마자 시어머니는 흥분된 목소리로 전화를 하시더라고요. 아가, 택배가 끝도 없이 오는데 이게 다 뭐냐? 어머님 필요하실 것 같아서 소소하게 보냈어요. 어머님 생각하는 제 성이라고 생각해주세요. 요새 잡초 뽑느라 어깨가 돌덩이처럼 뭉쳤는데 진짜 사람이 주물러주는 것 마냥 너무 시원하다 얘. 빵도 어찌나 부드러운지 회관 가서 싹 다 논아 먹었어. 우리 며느리가 내 맘을 이렇게 다 알아주네. 시어머니의 칭찬을 듣자 일이 술술 풀리나 싶었어요. 저는 시간이 날 때마다 인터넷을 검색해 어르신들이 좋아한다는 물건들을 몇 개 더 보냈습니다. 성능 좋은 믹서기, 혈액순환에 좋은 영양제 같은 것들이었죠. 제 엄마한테 잘해준다고 예비 남편도 참 좋아했어요. 진아야, 고마워. 엄마가 네 칭찬을 엄청 하시네. 이렇게 챙겨주니까 얼마나 고마워하시는지 몰라. 그렇게 결혼 준비는 순조롭게 흘러가고 있는 듯 보였습니다. 어느 날 예비 남편이 친구들을 소개해주고 싶다며 자리를 만들었어요. 제일 허물없이 친하다는 고등학교 동창들이라고 했죠. 저도 남편의 학창시절 이야기를 들을 생각에 설렘 반 긴장 반으로 나섰습니다. 그렇게 남편 친구들과 저는 적당히 고급스러운 일식집에 모였어요. 여기가 수혁이, 그 옆이 혜준이, 여기가 민석이야. 인사해. 안녕하세요. 이제 성재 친구 양수혁입니다. 와, 사진으로 뵌 것보다 훨씬 미인이시네요. 얼른 앉으세요. 그러게, 성재가 얼마나 여자친구 자랑을 하는지 하도 많이 들어서 이미 몇 번 뵌 것 같다니까요. 땡땡전자에서 일하신다면서요? 이 성재는 전생에 나라를 구한 게 아니고 세운 거야. 야, 윤성재, 너무 가분한 분이랑 결혼하는데? 예비 남편의 친구들은 다들 성격도 좋고 서글서글했습니다. 어색한 저를 위해 일부러 너스레를 떨며 끊임없이 말을 걸어주었죠. 그 덕분에 저는 긴장감을 조금씩 내려놓고 웃으며 이야기를 나눌 수 있었습니다.
맛있는 회와 청주가 곁들여진 술자리는 화기애애했어요. 그래서 성재 이 녀석이 그때 담을 넘다가 교복 자켓을 제대로 찢어 먹었다니까요. 다들 빵 터져서 웃고 난리 났는데 아이고 우리 그게 제 거였던 거였죠. 낯을 가리는 저도 남편의 학창시절 일화를 들으며 자연스럽게 웃고 떠들 정도였으니까요. 그러다가 회사에서 온 업무 전화 때문에 얼마간 자리를 비웠는데 돌아와 보니 남편이 없더라고요. 남편의 친구들은 어색하게 웃으며 이야기했습니다. 성재가 속이 안 좋은 것 같더라고요. 먼저 집에 간다면서 일어났어요. 진아 씨한테 연락 없던가요? 핸드폰을 확인해 보니 문자도 부재중 전화도 오지 않았더라고요. 평소 술을 마셔도 멀쩡하던 사람이 갑자기 아프다며 자리를 뜨는 게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성재가 요즘 스트레스가 많았나 봐요. 좀 피곤해 보이긴 했어요. 회사 일이 요새 엄청 몰린다고 하더요. 집에 가서 푹 쉬면 금방 나을 겁니다. 저는 왠지 모르게 남편의 친구들이 제 눈치를 보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하지만 그 자리에서 더 캐물으면 신뢰가 될 것 같아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아프다니 집에서 푹 쉬라고 해야겠네요. 그럼 저도 먼저 일어날게요. 오늘 만나서 반가웠어요. 그날 술자리는 참 어색한 분위기 속에서 끝이 났습니다. 친구들이 예비 남편을 대신해 저를 택시까지 태워다 주고 나서야 저는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자기, 나랑 친구분들만 두고 갑자기 집에 가버리면 어떡해. 속이 많이 안 좋아? 미안. 말 그대로야. 속이 좀 불편해서 나왔어. 나 먼저 잔다. 뭐? 아니, 이렇게 끝낸다고? 하지만 예비 남편은 별말 없이 전화를 툭 끊어버렸습니다. 그때는 정말 속이 안 좋았나 싶었는데 하루 이틀이 지나도 남편의 태도는 전혀 나아지지 않았어요. 제가 무슨 말을 해도 시큰둥하고 대화를 시도하려고 해도 단답으로만 대답했어요. 친구들에게 상담했더니 메리지 블루 아니냐고 하더라고요. 결혼 전에 불안감이나 우울한 감정이 쓰나미처럼 몰려오는 그 증상이요. 수많은 예비 신랑 신부가 겪는 것처럼 예비 남편도 그런가 싶더라고요. 와인도 한잔하면서 대화도 시도해보고 예비 남편의 마음을 이해해보려 부단히도 노력했습니다. 하지만 예비 남편은 평소보다 좀 더 뚱해 보였을 뿐 이렇다 말이 없더라고요. 얼마 안 지나서 예약해놨던 드레스샵 투어를 가게 됐어요. 흰 순백의 드레스들이 어찌나 황홀한지 다른 신부들처럼 저도 눈이 돌아가더라고요. TV나 유튜브에서 본 것처럼 예비 남편이 드레스를 입은 저를 보고 감탄해 주길 내심 바라고 있었죠. 첫 번째 드레스를 입고 나왔을 때 저는 기대에 찬 눈빛으로 예비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하지만 예비 남편은 휴대폰을 들여다보며 딴청을 피우고 있었어요. 드레스샵 직원조차 눈치를 보다가 다가와서 농담 섞인 말을 건넸죠. 신랑분 너무 표정이 굳으셨는데요. 지금 반응 잘해주셔야 평생 편하세요. 예비 신부님이 이렇게 아름다우신데. 예비 남편은 그제야 마지못해 예쁘다고 빈말을 건네더라고요. 저는 뭔가 단단히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을 지울 수 없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도 예비 남편은 묵묵히 운전만 하고 입을 꾹 다물고 있었어요. 참다 못한 저는 결국 예비 남편에게 물었습니다. 요즘 나한테 무슨 불만이라도 있어? 아니면 회사에서 무슨 일 있었어? 말 좀 해봐. 그래야 내가 알지. 남편은 갑자기 차를 한적한 골목에 세웠습니다. 그 순간 얼핏 쳐다본 예비 남편의 얼굴에는 뭔지 모를 복잡한 감정이 담겨 있었어요. 우리 이쯤에서 그만하자. 파혼하자고 말하는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눈앞이 아득해졌습니다.
결혼을 4달 앞두고 파혼이라니. 도대체 무슨 일이 벌어진 건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뭐? 파혼이라니. 갑자기 왜 그래? 무슨 일 있었어? 예비 남편은 한숨을 깊게 내쉬며 입을 열었습니다. 너 정말 몰라서 물어? 너 자리 비우니까 애들이 다 그러더라. 나한테 네가 너무 과분하대. 너는 대기업에서 잘 나가는 대리인데 나는 그저 하청업체 차장일 뿐이잖아. 너는 은연중에 그렇게 생각하니까 같이 웃고 떠든 거 아니야? 남편의 갑작스러운 분노에 저는 너무나도 당황했어요. 친구들이 농담으로 했던 말을 진심으로 받아들일 거라고는 생각도 못했거든요. 그게 무슨 말이야. 그건 그냥 자기 친구들이 어색하고 민망할까봐 농담으로 한 말이잖아. 나한테 말도 한마디 없이 혼자 결론을 내려버리면 어떡해. 그동안 너랑 만나면서 네가 더 아깝다는 말만 20번 넘게 들었어. 그게 얼마나 자존심 상하는 말인지 네가 알아? 너랑 결혼하면 나는 평생 무시당하면서 너보다 못난 놈으로 살아야 할 거 아니야. 저는 예비 남편의 말을 듣고 너무나도 당황스러웠습니다. 왜 갑자기 이런 심연과 같은 열등감에 빠져서 호우적거리는지 이해가 되지 않았죠. 그게 다야? 자리가 어색하니까 친구분들이 일부러 띄워주신 거지. 내가 언제 당신을 무시했어. 예비 남편은 고개를 저으며 말했습니다. 아니, 더 이상은 그냥 못 참겠어. 내가 네 옆에서 초라해 지는 게 너무 싫어. 그냥 여기까지만 하자. 예비 남편의 무책임한 말에 저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소리쳤어요. 그래 파혼해. 나도 이렇게 확신은 없고 겉만 많은 남자랑 평생 함께할 마음 없어. 여기서 그만하자. 저는 그렇게 집으로 돌아와 밀린 숙제를 해치운 것처럼 아주 긴 잠을 잤어요. 다음날 새벽부터 문을 두드리는 소리에 잠에서 깼습니다. 문을 열어보니 눈이 퉁퉁 부은 예비 남편이 서 있었죠. 무슨 일이냐고 묻자 예비 남편은 갑자기 무릎을 꿇고 눈물을 글썽이며 빌더군요. 진아야, 미안해. 내가 정말 잘못했어. 요새 너무 일이 많고 생각도 많아서 예민했나 봐. 네가 잘 되면 나한테도 좋은 일인데 멍청하고 속 좁게 굴어서 미안해. 한 번만 더 기회를 주면 안 될까? 남편의 눈물에 저는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어쩌면 이 사람도 내내 불안하고 힘들었을 거란 생각에 결국 마지막 기회를 주기로 결심했죠. 그렇게 우여곡절 끝에 우리는 결혼했습니다. 그 사건이 그 인간의 열등감의 방아쇠를 당긴 것도 모른 채 말이에요. 결혼을 준비하는 과정이 너무 힘겨웠기에 결혼이라는 큰 산을 넘으면 괜찮아질 줄 알았어요. 하지만 그건 저의 큰 오산이었습니다. 결혼 후 시댁에서는 저희 부부에게 끊임없이 임신을 재촉하기 시작했어요. 남편도 저도 나이가 적지 않으니 빨리 아이를 가져야 한다는 게 시어머니의 생각이었죠. 시어머니는 저희 부부를 만날 때마다 무슨 버튼처럼 아이 이야기를 꺼내곤 했습니다. 얘 진아야, 아이는 엄마가 젊을 때 낳아야 똑똑한 거야. 니네도 진아가 33이니까 옛날 같으면 아주 늦둥이 낳는 노산이야. 아무리 그래도 애 가지려는 노력을 빨리 해봐야 하지 않겠니? 네, 어머님. 저희도 슬슬 가지려고 준비하고 있어요. 그래, 모름지기 결혼을 했으면 애를 낳아서 길러야 국가 발전에도 이바지 하는 거야. 너네 잠자리에 문제는 없는 거냐? 탈거리 날짜 잘 따져서 그 주에는 문제 없도록 해야 된다. 알고 있지? 아, 이 엄마도 참. 주책맞게 무슨 그런 일일까지 하고 그래요. 저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마세요. 얘는 참 신경을 안 쓰긴 어떻게 신경을 안 써. 성재 네가 3대 독자다. 더 나이 먹기 전에 얼른 애를 낳아야지. 아니 둘 다 젊은데 왜 애가 안 들어서는 거야 애가.
시어머니는 한술 더 떠 이제는 부부관계까지 간섭하기 시작했어요. 저희 부부를 바라보는 시어머니의 빛나는 눈빛을 볼 때마다 소름이 돋았지만 그냥 한 귀로 듣고 흘리려고 했죠. 남편은 그런 시모를 보며 대수롭지 않게 이야기했습니다. 여보, 아무리 그래도 어머님 너무하시는 거 아니야? 부부관계까지 걱정하시니까 아버님 보기에도 낯뜨거워 죽겠어. 엄마 친구들이 다 손주 자랑을 그렇게 하시나 봐. 옛날 분들 다 그러시잖아. 우리가 그냥 이해해드리자. 얼른 손주 낳아서 떡하니 안겨드리면 아무 말 안 하실걸? 사실 저도 시모처럼 간절하진 않았지만 아이가 갖고 싶긴 했어요. 좋은 부모님을 보고 자란 덕분에 저를 닮은 아이를 낳는다면 얼마나 사랑스러울지 궁금했거든요. 그런데 시모의 손주 타령은 점점 점도가 지나치기 시작했어요. 어느 주말에는 시어머니가 말도 없이 신혼집으로 찾아오셨습니다. 양손에 무거운 짐을 들고 땀을 뻘뻘 흘리며 들어오시길래 얼른 받아들고 무슨 일이냐고 여쭤보았죠. 어머님, 연락도 없이 서울까지 어쩐 일이세요? 아우, 이 더운데 어딜 다녀오시길래 땀이 이렇게 많이 나셨어요. 이 짐은 다 뭐고요? 시어머니는 제가 건넨 냉수를 한 번에 들이키시고는 입을 열더라고요. 저기 건너집에 광주댁이 있지? 그 집 딸이 애를 영 못 가졌었는데 대구의 용안 한의원에서 약 다 먹고 쌍둥이를 가졌다고 하도 자랑을 해대서 말이다. 이참에 아주 새벽같이 가서 니네 몸보신을 한약 지어왔다. 이거는 네 거고 이거는 성재 거. 성재 거 잘 챙겨줘야 한다. 응? 네? 그럼 이게 다 한약이에요? 그래. 50첩이나 지어오느라 아주 그냥 팔 빠질 뻔했어. 애기집 튼튼하게 만들어서 무조건 애 들어서는 약이라니까 꼭 먹어라. 알겠지? 그러니까 그 짐들은 용하다는 한의원에서 아이 잘 들어서는 한약이었던 겁니다. 세차를 하러 나간 남편한테 급히 연락했더니 남편도 놀라서 헐레벌떡 뛰어오더라고요. 아니, 엄마. 언제라도 좀 해주시지. 그럼 제가 미리 역으로 모시러 나갔잖아요. 내가 아들 집 오는데 무슨 놈의 온질이 필요하댔냐? 약 줬으니 이제 가보련다. 그렇게 어머님은 제가 약을 먹는 것까지 확인하고서야 흡족한 표정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일주일에 한 번씩은 좋은 소식 없냐고 물어보시는 것도 잊지 않으셨죠. 하지만 결혼한 지 8개월이 지나도 아무 소식이 없자 저희 부부는 산부인과를 찾았습니다. 아직 둘 다 젊으니 걱정은 안 됐지만 산정 검사라도 미리 해볼 생각이었어요. 하지만 가벼운 마음으로 받았던 검사 결과는 충격적이었습니다. 검사 결과 최진아 씨는 정상이에요. 난소도 튼튼하고 건강하세요. 문제는 윤선재 씨인데 남편분 정자수가 정상 수치보다 현저히 적어요. 네? 제가요? 자, 여기 꼬물꼬물 움직이는 것들이랑 한 자리에만 있는 것들 보이시죠? 원래는 다 활발하게 움직여야 하거든요. 운동성도 42% 이상이어야 정상 범주인데 지금 많이 부족한 상태예요. 자연 임신 원하신다면 지금부터 관리하셔야 돼요. 저는 아무 문제가 없었지만 남편은 정자수가 적고 운동성이 부족하다는 진단을 받은 겁니다. 남편은 큰 충격에 빠진 것 같았어요. 병원에서는 아직 젊으니 자연 임신을 시도해보자며 남편에게 술과 담배를 끊고 영양제와 운동을 하길 권했습니다. 여보, 우리 젊잖아. 걱정하지 마. 우리 같이 노력해보자. 저희 부부는 일단 양가에 알리지 않은 채로 1년 동안 정기적으로 검진을 받았어요. 그동안 저는 혈액순환에 좋다는 요가도 다니고 건강한 음식을 챙겨 먹으며 나름대로 몸 관리를 했습니다. 하지만 남편은 금연할 생각이 전혀 없을 뿐더러
3일에 한 번꼴로 만취한 상태로 집에 들어왔습니다. 술이 깬 다음 날이면 늘 미안하다며 회사 일이 너무 힘들어서 그렇다고 변명했죠. 아무것도 모르는 시어머니는 계속해서 저에게만 임신에 대한 압박을 넣으셨습니다. 아니 얘, 어제도 11시 넘어서 들어왔다며? 네가 그렇게 매일 야근을 하는데 애가 찾아올 새가 있겠니? 그러게요 어머님. 요새 회사가 너무 바빠서 전화도 자주 못 드리고 죄송해요. 아이는 곧 찾아오겠죠.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허이고, 네가 그렇게 회사 다니면서 스트레스 받고 하니 애가 안 생기는 거요. 직장 그만두고 집에만 있어봐라. 우리 성자벌이로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는데 왜 사서 고생을 해? 저는 시모의 말에 순간 신경이 확 곤두섰어요. 애 가지고 생활을 하다 이제는 제 직장까지 그만두라고 종용하시더라고요. 어머님, 진심이세요? 저도 나름대로 제 일이 있고 직장에서 목표가 있는 거잖아요. 갑자기 그만두기도 아깝고요. 아니면 아닌 거지 왜 정색을 해요? 사람 민망 오게. 알았다. 이만 끊으마. 제가 딱 잘라서 거절하자 시어머니는 말을 얼버무렸어요. 그 뒤로는 민망하셨는지 한참 전화를 안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몇 주가 흘러 수학철이 되자 시어머니께 다시 전화가 왔습니다. 예, 너희 회사는 휴가도 잘 준다며? 휴가 내고 성재랑 와서 고추 따는 것 좀 며칠만 도와주면 안 되겠니? 요새는 필리핀이며 스리랑카에서 온 외국인들도 땡볕에서는 일을 안 한댄다. 일손이 너무 부족해서 멀쩡한 고추를 타버리게 생겼어. 하지만 저는 중요한 프로젝트 진행 중이라 도저히 평일에 연차를 낼 수 없었어요. 사정을 말씀드리자 시어머니는 머리끝까지 화가 나셨습니다. 그래서 프로젝트인가 프로젝터인가 뭐시기 때문에 못 온다는 게냐? 너 시애미가 농사짓는 무식한 여자라고 무시하는 거지? 어머님이 길길이 날뛰는 바람에 결국 저희 부부는 주말에 새벽부터 내려가 시모를 달래야만 했어요. 황금 같은 주말에 고추 따기라니 한숨이 나왔지만 어쩔 수 없었습니다. 어머님, 기분 상하셨다면 죄송해요. 회사 일이 너무 바빠서 말씀드린 거고요. 그런 뜻은 아니었어요. 그렇게 밍숭맹숭한 맨입으로? 그렇게 당장 듣기 좋은 말만 하면 내가 그걸 어떻게 믿냐? 엄마, 아이 맨입이라뇨. 다음 주에 엄마들의 선물 들고 다시 올게요. 오늘도 최대한 도와드리려고 왔잖아요. 저희 부부는 그렇게 땡볕에서 열심히 시뻘건 고추를 땄습니다. 날씨는 뜨겁고 눈이며 코는 고추내에 따갑고 아주 미치겠더라고요. 설상가상으로 남편은 그날 오후에 직장 상사 아들의 돌잔치가 있다며 먼저 돌아가야 한다더군요. 그렇다고 노인네 둘만 고추밭에 덜렁두고 내뺄 수는 없는 일이었습니다. 저는 참을인자를 3번 그린 후 카드를 남편에게 주면서 시모 선물을 좀 사다 달라고 부탁했죠. 여보, 우리 주중에 시간 없잖아. 당신이 오늘 백화점 좀 들려줘. 나는 마무리하고 버스 타고 올라갈게. 남편은 카드를 손에 쥐고 반색을 하더라고요. 그도 그럴 것이 남편은 비상용 신용카드 외에는 체크카드로 용돈을 받아 생활했었거든요. 아니, 우리 마누라 카드 처음 손에 쥐어보네. 여보, 나 옷 한 벌만 사면 안 될까? 갖고 싶은 게 있는데 매 용돈으로 사기엔 좀 부담돼서 그래. 남편의 말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옷 한 벌이 뭐 얼마나 되려나 싶은 안일한 생각이었죠. 지친 몸을 이끌고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핸드폰 알림이 울리더군요. 뭔가 하고 확인해 보니 백화점에서 800만 원 넘게 긁은 카드 내역이었습니다. 땡땡 패션 13만 원. 이건 스카프일 거고. 땡땡땡 골프웨어 789만 원. 이게 뭐야? 오류 아니야. 카드 내역을 잘못 찍었나 싶을 정도로 어마어마한 금액이었습니다. 저는 카드사에 전화하기 전에 혹시나 해서
남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아, 그거 내가 산 거 맞아. 회사 친목 모임에 끼려면 필요해서 하나 질렀어. 제가 기하마자 남편은 운전 중이라 나중에 이야기하자며 전화를 또 끊어버리더군요. 남편과 저는 그날 밤 크게 다툴 수밖에 없었습니다. 당신 제정신이야? 어머님 선물은 고작 스카프 하나고 나머지는 전부 자기 골프채며 골프복이잖아. 어떻게 겁도 없이 800만 원이나 긁을 수가 있어? 황당하고 기가 차는 것도 유분수지. 남편은 오히려 적반하장으로 소리치더라고요. 아니, 네가 카드로 긁으래서 긁었는데 왜 이제 와서 난리야? 골프는 그냥 스포츠가 아니라 비즈니스인 거 몰라? 우리 부서에서 나 빼고 주말마다 짝지어서 골프장 다닌다고. 다른 사람들은 골프장에서 이사 비위 맞춰주면서 승진하고 나는 그냥 다 포기하고 앉아있으라는 거야? 요점은 그게 아니잖아. 당신 용돈으로 사던가 충분히 상의를 하고 사야지. 그 큰 금액을 멋대로 긁은 행동이 잘했다는 거야. 용돈 꼴랑 50만 원 받아 살면서 그 비싼 골프채를 언제 사? 됐다. 나가서 잘 테니까 연락하지 마. 남편은 결국 화를 참지 못하고 집을 나가버렸습니다. 고집이 센 사람인 건 알았는데 이렇게까지 아나무인으로 나올 줄은 몰랐죠. 저는 남편이 도대체 어디서 자는지 궁금했지만 연락을 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다음날 전혀 기다리지 않았던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예, 네가 성재 카드 좀 썼다고 뭐라고 했냐? 너도 참 너다. 남편이 곳에 엄마한테 쪼르르 일러바친 모양이더라고요. 저는 한숨을 쉬고 말을 이어갔어요. 어머님, 카드 좀 쓴 게 아니고 800만 원을 긁었다니까요. 당장 내일 모레가 카드값 나가는 날인데 상의도 없이 이러는 건 아니죠. 너는 돈도 잘 버는 애가 왜 이리 속이 좁냐? 한 달만 더 일하면 월급으로 다 메우고도 남겠구만. 막말로 네가 돈을 꽉 쥐고 안 놔주니까 이러는 거 아니야. 걔가 얼마나 스트레스 받았으면 그만한 돈을 긁었겠냐고. 어머님, 그게 아니라 부부 중에 한 사람은 돈 관리를 해야 하니까 제가 하는 거예요. 꽉 쥐고 있는 게 아니라고요. 얘 봐라. 또 따박따박 대들어? 여자가 그렇게 남편 기죽이고 잡돌이 하는 거 아니다. 똑똑거비 같은 아들이라도 뒷배로 있으면 모를까. 애도 못 나오면 성원. 어머니, 얘가 어디서 시애미한테 소리를 질러? 됐고, 내일 얼굴 보고 얘기하자. 내가 당장 올라가야겠어. 내일 서울 가는 차표 끊을 테니까 그리 알아라. 정말 시어머니는 이튿날 아침 10시 대바람부터 현관문을 두드렸습니다. 문이 열리자마자 밀고 들어오셔서 삿대질을 하면서 한바탕 저에게 소리를 치셨죠. 예, 너 이렇게 손발이 차고 비리비리 말랐을 때부터 알아봤어. 근데 1년이 꼬박 다 되도록 애를 못 뺄 줄은 생각도 못했지. 열매 맺을 밥부터 영 글렀는데 씨가 자리를 잡겠어? 어디서 우리 집에 이런 며느리가 들어와서? 너무 흥분해서 소리치시기에 저도 무슨 말인지 한참을 들으면서 이해해야 했어요. 정리하자면 애도 하나 못 품는 여자가 어디서 하늘 같은 남편을 구박하고 기를 죽이냐는 말이었습니다. 아나무인으로 몰아세우는 시모의 태도에 저도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죠. 어머님, 무슨 말씀인지 알겠고요. 그럼 저랑 같이 저희 다니는 안임센터 가시죠. 가서 선생님 뵙고 이참에 누가 문제인지 보여드릴게요. 뭐? 나 아닌 병원? 오냐 그래. 내 눈으로 보고 네 어디가 그렇게 부실한지 확인해야겠다. 당장 출발해. 저는 화가 나서 씩씩거리는 시모를 차에 태우고 병원으로 향했습니다. 남편이 문제라는 걸 직접 봐야 이 지옥 같은 악순환이 끝날 것 같았거든요. 병원에 도착하자마자 시어머니는 주위를 두리번거리며 큰 소리로 떠들었어요. 아이고, 여기 무슨 애 못 가지는 젊은 사람들이 이래 천지 삐까리로 많어?
이리 비정상들이 많으니 뉴스에서 우리나라가 저출산 하는 거지. 말세다 말세야. 모두가 한마음으로 아이를 바라는 난임병원에서 이런 헛소리라뇨. 상식 밖의 발언에 저는 너무 놀라 시모의 팔을 붙들었습니다. 어머님, 왜 이러세요? 목소리 좀 낮추세요. 시어머니는 고래고래 소리를 지르기 시작했어요. 이것이 이젠 시애미를 가르치려 드네. 아이고, 내 죄가 많아서 어쩌다 이런 며느리를 들여가지고 우리 집 대가 여기서 딱 끊기게 생겼네. 죽어서 조상님을 어찌 보라고. 아이고. 시모의 목소리에 병원 직원들과 환자들이 모두 저희를 쳐다보기 시작했습니다. 접수대에서 산정검사를 하러 왔다고 이야기하자 간호사 선생님이 저를 안쓰러운 눈으로 바라보시더라고요. 저는 시모의 입을 막는 걸 포기하고 반쯤 체념한 채로 검사를 받았어요. 초음파 결과는 역시나 정상이었습니다. 이걸로는 부족할 것 같아 저번 달에 받았던 피검사 수치 결과지도 시모 코앞에 다시 보여드렸어요. 어머님, 보셨죠? 피검사 수치 다 정상이고 저는 아무 이상 없어요. 정상이라고? 근데 왜 2년이 다 되도록 임신이 안 돼? 네가 병원이랑 미리 짜고 친 거 아니냐? 아까 보니까 간호원이랑 꽤나 친해 보이더만. 의사 선생님 말씀 같이 들으셨잖아요. 제가 이렇게 정상인데 1년 넘도록 임신이 안 되는 건 성재 씨 문제지 않을까요? 뭐라고? 얘가 이제 멀쩡한 남의 아들한테 덮어씌우네. 우리 성재가 그럴 리가 있니? 그렇게 키도 크고 말짱한데 네가 모르는 다른 문제가 있겠지. 눈을 희번덕거리며 소리를 지는 시모는 정말 미친 사람 같았습니다. 여기다 대고 남편의 평균치보다 모자란 정자 쓰며 운동성까지 언급하기엔 저는 너무 지쳐 있었어요. 왜 시모와 이런 의미 없는 언쟁을 해야 하는지 전혀 이해가 가지 않았죠. 아이 계획은 저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좀 맡겨주시면 안 될까요? 스트레스 받아서 애가 안 생길 판이에요. 제발요 어머님. 뭐? 스트레스? 그럼 직장 그만두고 내려와서 우리랑 슬슬 농사나 지어라. 주말에 성재 오고 하면 애는 금방 들어서지 않겠니? 성재 외벌이에도 너네 둘 정도는 먹고 산다. 좋은 회사 다닌다고 요새 좀 그만 떨고 당장 관둬. 시모의 말에 이제는 헛웃음이 났습니다. 직장 그만두고 와서 농사나 지으라니 어머님이 평소에 저를 어떻게 보고 있는지 빤했어요. 동네에서는 제일 잘 나가는 귀한 아들보다 잘난 제가 고가우셨던 거죠. 시모 입을 다물게 하는 방법은 눈에는 눈, 이에는 이, 맞불에는 맞불을 놓는 작전뿐이었습니다. 네, 어머님 뜻이 좀 그러시다면 그럴게요. 근데 저 직장 그만두면 매달 70만 원씩 드리던 용돈은 더 이상 못 드리는 거 아시죠? 성재 씨 월급만으로는 용돈까지 못 드려요. 뭐? 얘가 무슨 말을 하는 거야? 아시잖아요. 제가 성재 씨보다 2배, 아니 3배는 더 버는 거. 그래도 어머님이 원하신다면 따를게요. 말이 그렇다는 거지 누가 당장 그만두래니? 그렇게 시애미 협박하지 말고 이왕 다니는 김에 청년까지 다녀라. 참네. 시모는 용돈이 아쉬웠는지 그제야 입을 다물었습니다. 이렇게까지 해서라도 제 자리를 지켜야 하나 싶어서 현타가 제대로 왔어요. 남편에게 이야기하니 또 자기 일 아닌 것처럼 대수롭지 않게 대답하더군요. 신아 너도 성질 좀 즐겨. 모인애한테 뭘 그렇게까지 해. 근데 매 정자수까진 자세하게 얘기 안 했지? 우리 엄마 그거 들으면 쓰러지실라. 내가 열심히 운동해 볼게. 좀만 기다려보자. 저는 소매에 손을 넣고 그저 방관하는 남편의 태도에 점점 지쳐갔어요. 그쯤부터였을까요? 남편과 분명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도 버석한 껍데기랑 말을 섞는 것 같았죠. 그렇게 저와 남편의 심적거리는 점점 멀어져만 갔습니다.
그날은 평소와 다름없는 주말 아침이었어요. 남편은 늘어지게 낮잠을 자는 동안 저는 그동안 밀린 집안일들을 처리하고 있었죠. 보험사에 실비 청구를 하려고 서류를 챙기고 있는데 남편이 최근에 물리치료를 받은 서류들이 없더라고요. 아니, 어디 둔 거야? 혹시 차에 놓고 왔나? 저는 남편의 차키를 들고 지하 주차장으로 내려갔습니다. 남편의 차 조수석에 올라타서 글로브 박스를 열어보니 다행히 서류가 그 안에 들어있더군요. 그런데 문득 조수석 창문에 묻은 베이지색 얼룩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순간 이상하게도 머리털이 쭉 펴서면서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그 얼룩은 분명 여자들이 쓰는 파운데이션이었습니다. 우리 부부가 같이 움직일 때는 제 SUV를 타고 다니는데 그 차는 남편이 출퇴근할 때만 타는 승용차였어요. 언제 탔는지도 기억이 까마득한 와중에 제 화장품이 묻어있을 리가 없었죠. 저는 차 안을 좀 더 자세히 살펴보기로 했습니다. 조수석 바닥 아래를 손으로 더듬어 보니 거기엔 작은 은기거리 한쪽이 떨어져 있었어요. 조수석 좌석 틈에서는 길고 굽실굽실한 염색모까지 발견됐죠. 혹시 몰라 블랙박스를 켜보자 어제 날짜 녹화본도 이미 깨끗하게 지워져 있더군요. 집으로 돌아오니 남편은 세상 모르고 자고 있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남편의 지문을 찍어 남편 핸드폰의 잠금을 풀었어요. 근데 문자와 카톡 내역에 사진첩까지 하나도 남김없이 깔끔하게 지워져 있더군요. 심지어는 저와 주고받은 메시지도 싹 지워버린 상태였어요. 남편이 뭔가를 감추고 있다는 생각이 확신으로 변하는 순간이었습니다. 그쯤 남편은 대형 수주를 마쳐야 해서 매일 야근을 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그 야근을 누구와 함께 하는지는 알 수 없는 일이었죠. 그래서 저는 결국 남편을 미행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퇴근 후에 차를 빌려 남편의 회사 주차장 근처에 주차하고 조용히 감시하기 시작한 거예요. 처음 며칠 동안은 아무런 성과가 없었어요. 남편은 항상 홀로 회사를 나와서 집으로 향하곤 했죠. 그 며칠은 정말 마음이 지옥에 있는 것 같았습니다. 제가 괜한 의심을 했나 싶다가도 직감적으로 뭔가가 있다는 사실을 지울 순 없었죠. 몇 번을 허탕만 치다가 결국엔 팔짱을 끼고 주차장으로 들어오는 두 남녀를 발견했습니다. 요즘 통 웃지 않던 남편은 뭐가 그렇게 좋은지 입이 귀에 걸리도록 웃고 있었어요. 놀랍게도 상대 여자는 저도 아는 얼굴이더군요. 요즘 애들답지 않게 싹싹하다며 남편이 침이 마르게 칭찬하던 남편의 부사수 닥쌤이었습니다. 네, 이전에 제가 자기 후배에게 몇 마디 했다고 예비 남편이 버럭버럭 소리쳤던 사건의 주인공 닥쌤이요. 이젠 무뎌졌다 생각했는데 남편이라는 사람이 다른 여자와 행복한 모습을 보니 가슴이 찢어질 것 같더군요. 하지만 그럴 시간이 없었어요. 저는 차분하게 핸드폰을 꺼내 두 사람의 모습을 사진으로 남겼습니다. 깊은 밤이면 남편이 깊게 잠들었을 때를 노려 증거를 차곡차곡 수집했어요. 우습게도 남편은 지 핸드폰에 내연녀의 이름을 사랑의 박대리라고 저장해놨더라고요. 현장 사진에 통화 내역, 문자 내역에 함께 찍은 커플 사진까지. 증거가 있는 이상 무조건 이기는 게임이었기에 침착할 필요가 있었죠. 모든 준비가 끝나자 저는 집으로 들어오는 남편을 웃으며 맞이했습니다. 무슨 좋은 일 있어? 웃는 거 오랜만에 보네, 당신. 좋은 일? 있지. 우리 이혼하자. 남편은 순간 멍한 얼굴로 저를 바라보더군요. 평소와는 전혀 다른 냉랭한 목소리에 놀란 기색이 역력했습니다. 뭐? 아, 진아야, 너 술 마셨어. 갑자기 왜 이래? 왜냐고? 네가 더 잘할 텐데. 데이트 코스가 너무 식상하지 않아? 닥쌤이랑 나랑 맨날 가던 식당에 카페까지 그대로 가는 건
너무하지 않나? 무슨 소리를 하는 거야? 저는 남편에게 핸드폰으로 그동안 모았던 증거들을 보여주며 차분히 대답했어요. 남편이 손을 떨며 사진을 들여다보는 동안 저는 차분하게 말을 이어갔습니다. 차에 묻은 화장품이며 바닥에 떨어진 귀걸이 보면서도 혹시 내가 오해한 건 아닐까 해서 직접 보고 싶었어. 너보다 잘난 여자랑은 못 산다고 길길이 날뛰더니 만만한 후배나 꼬셔서 만나니. 그게 아니야. 나는 그냥, 남편은 말을 채 잊지 못하고 고개를 푹 숙였습니다. 저는 남편을 외면하고 집안을 돌아다니며 남편의 짐을 쌌어요. 옷가지며 속옷부터 시작해 칫솔에 면도기까지 하나하나 꺼내서 박스에 담았죠. 그러는 동안 남편은 마치 눈앞의 상황이 현실이 아닌 것처럼 멍하니 서 있더군요. 이 집 내 명의인 거 알지? 오늘부로 나가. 너 같은 추잡스럽고 더러운 인간이랑 더는 못 살아. 당장 꺼져. 저는 남편에게 박스를 안기면서 현관문 쪽으로 막무가내로 밀었어요. 속수무책으로 밀리던 남편은 갑자기 우뚝 멈춰서더니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래, 만났어. 근데 우린 그냥 플라토닉이야. 세미는 같이 있으면 주눅 들게 하는 너랑은 다르게 내가 제일 대단하다고 말해주는 사람이야. 우린 그냥 소울메이트라고. 진심을 나눴지만 그 이상은 없었어. 이건 또 무슨 신박한 개소리인 걸까요? 저는 할 말을 잃고 기가 차서 남편을 바라봤습니다. 소울메이트? 그래, 재밌다. 방 한 칸짜리든 반지하든 간에 나가서 소울메이트랑 알콩달콩 살면서 영혼의 교감도 나눠봐.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정말 잠깐 실수였어. 세미가 너무 위로를 잘해주길래 만나서 밥 먹고 차나 마신 게 다야. 저는 한숨을 내쉬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만해. 들을수록 더 역겹다. 상간소송 대응할 변호사나 미리 준비해. 이게 내 마지막 부부로서의 도리야. 진아야, 한 번만. 나가라고 3번째 말했어. 나가. 아니면 경찰 불러서 망신이라도 줘볼까? 더 이상 어떤 말도 안 먹힌다는 걸 알았는지 남편은 결국 조용히 박스를 들고 집을 나섰습니다. 문이 닫히고 저는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남편의 얼굴이 사라지자 이제야 숨통이 좀 트이는 느낌이었죠. 그날 밤 시어머니에게서 전화가 왔습니다. 저는 깊게 심호흡을 하고 전화를 받았어요. 예, 네가 성재 집에서 내쫓았니? 애가 지금 얼빠진 상태로 우리 집에 와 있다. 싸웠다고 충남까지 서방 내쫓는 여편 내가 세상 천지에 어딨어? 네가 제정신이야? 어머니, 못 들으셨어요? 저희 그냥 싸운 거 아닌데요. 얘가 말장난하는 것도 아니고 그냥 싸운 게 아니면 뭐야? 당신 잘난 아들이 회사 후배랑 바람을 피웠어요. 제가 직접 사진 찍고 증거도 모아서 이혼 소송 준비 중이에요. 제정신 아닌 건 성재 씨죠. 뭐? 성재가 바람을 피워? 성재야, 이게 정말이냐? 제 말을 듣고 시모는 깜짝 놀라며 옆에 있는 남편에게 한참을 물어보더군요. 정말 모전자전이라고 해야 하나요? 참 한심한 모자였습니다. 이게 다 너 때문이다. 네가 성재기만 팍 죽여놓고 애를 못 낳는 하자품이니까 우리 아들이 다른 여자한테 돈을 돌린 거 아니야. 저는 시어머니의 막 나가는 독설에 순간 할 말을 잃었습니다. 하지만 그 충격도 잠시 뜨거운 화가 치밀어 올랐어요. 어머님, 바람난 사람이 잘못이지 왜 제 잘못이에요? 그리고 제가 애를 못 낳다니요. 하자품은 당신 아들이에요. 정상 정자보다 몇 배로 적어서 희소 정자증인 아들 저한테 떠넘겨놓고 그놈의 손주. 그러니까 2년 동안 임신이 안 된 거라고요. 뭐야? 이게 어디서 입을 함부로 놀려. 우리 아들
태어날 때부터 4kg 장정으로 태어나서 항상 건강하단 소리만 듣고 사네야. 희소청자증이라니 말이 되는 소리를 해야지. 그건 아드님한테 물어보세요. 아드님이 그렇게 안타까우면 변호사나 좀 선임해 주시고요. 이만 끊겠습니다. 사실 저는 소송까지 갈 생각이 없었지만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두 연놈들에게 지옥을 맛보게 해주고 싶었어요. 남편의 외도에 대한 증거를 모아 합당한 대가를 치르게 할 시뮬레이션이 머릿속에서 팽팽 돌고 있었죠. 다음날 아침 저는 결심을 굳히고 전화를 한 통 걸었습니다. 남편의 외도를 회사에 알리는 것이 두 사람에게 치명타가 될 것임을 알고 있었거든요. 저는 다음날 아침 출근 시간에 맞춰서 남편의 회사로 커다란 꽃바구니를 보냈어요. 특별히 주문한 리본에는 이렇게 적혀 있었죠. 불륜 남녀의 새로운 사랑을 응원합니다. 아주 심플하고 도발적인 메시지였어요. 꽃바구니를 확인한 남편은 바로 전화를 걸어 거의 미친 듯이 소리치더라고요. 야, 최지마. 너 진짜 미쳤냐? 무슨 시술하는 거야? 저는 남편의 분노를 가볍게 받아치며 대답했습니다. 왜? 꽃바구니가 별로 마음에 안 들어? 둘이 잘 살라고 축하하는 마음에서 보낸 건데. 그렇게 남편의 전화를 끊고 나니 다음날 남편의 회사로 직접 찾아갈 용기가 생기더군요. 저는 익숙한 남편의 회사 건물로 들어갔어요. 꽃바구니 사건 덕분에 회사는 이미 술렁이고 있었습니다. 복도에서 마주친 직원들이 하나같이 저를 보며 수군대는 게 느껴졌죠. 저는 그중 업무차 몇 번 마주쳤던 직원에게 가볍게 인사를 건네며 부장님 면담을 요청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 혹시 기억나시나요? 윤성재 차장 와이프 최진아입니다. 제가 윤성재 차장권으로 김 부장님이랑 면담을 좀 하고 싶은데요. 연결을 좀 해주실 수 있을까요? 최 대리님 당연히 알죠. 잠시만 기다리세요. 금방 부장님께 말씀드릴게요. 그 직원은 저를 알아보고는 흔쾌히 연결해 주었죠. 남편 부서의 김 부장과는 이미 안면이 있었습니다. 본사에서 회의가 있을 때면 자주 나오던 실무 총책임자였거든요. 김 부장님은 재빠르게 나와서 저를 빈 회의실로 이끌더군요. 최 대리님, 이런 걸로 소란 피우실 분 아닌데 무슨 일입니까? 먼저 업무 분위기 흐려서 죄송합니다. 윤성재 차장이랑 박세미 대리의 관계에 대해 전해드리러 왔어요. 저는 김 부장님께 윤성재와 박세미의 불륜 사실을 낱낱이 알렸어요. 부장님의 얼굴은 말이 끝나기도 전에 점점 하얗게 질려갔습니다. 남편 회사의 담당자는 지금 제 후배에게 넘어갔지만 상위 직무로 보면 여전히 제 담당이었거든요. 사실이 맞다면 품위유지 위반으로 담당자를 당장 갈아치워야 할 상황이었어요. 부장은 사내 규정에 따라 철저하게 조사하고 엄격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약속했습니다. 바로 그때 남편과 박세미가 나란히 회사로 출근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뻔뻔하게도 둘이 함께 있다가 출근한 것 같았어요. 저를 보자마자 두 사람은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더군요. 저는 남편에게 다가가 조용히 선언했죠. 니들 잘못했으면 벌을 받아야지. 내가 고개 못 들고 다니게 만들어줄 거니까 각오해도 좋아. 남편은 꼴에 쪽팔린 건 아는지 저를 붙잡고 살살 달래며 애원하기 시작하더군요. 제발 여기서 이러지 말고 나가서 얘기하자, 응? 지마야. 대리님 미쳤어요? 지금 이거 심각한 명예훼손이에요. 내가 다 고소할 거야. 어쩜 반응이 이렇게 교과서처럼 뻔한지 저는 담담하게 대답했습니다. 멍청한 것도 정도껏 해야지. 명예훼손? 걸어보려면 걸어봐. 근데 그게 통할 것 같아서 협박하는 거니? 내가 화환에 주어를 썼어. 니들 사진을 박았어? 그래, 명예훼손으로 고소한다고 쳐. 여기 어디 증인으로 나서줄 사람이 있겠어? 니들 그렇게 떳떳해? 제 말에 남편과 박세미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습니다. 두 상간 남녀에게 남은 일은 법의 철퇴며 회사의 징계를 기다리는 것뿐이었어요. 하지만 고작 그 일로 제 분이 풀릴 거라 생각하면 오산이었죠. 저는 그 길로 회사를 나가며 식당을 한다는 박세민의 부모에게도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보세요? 박세미 씨 어머님 되세요? 네, 맞는데요. 누구세요? 저 박세미 씨가 만나는 윤성재 차장 와이프입니다. 따님과 제 남편이 무슨 짓을 했는지는 아셔야 할 것 같아서 전화드렸어요. 이봐, 아이 당신 누구야? 우리 재미가 왜 유부남을 만나?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쇼. 믿기 힘드시겠지만 증거가 다 있어요. 제가 사진 보내드릴 테니 직접 확인해보세요. 박세미의 부모는 처음에는 보이스피싱 취급을 하다가 사진을 보고 상황의 심각성을 깨달았어요. 충격을 받았는지 전화를 끊었다가 다시 걸어와 눈물로 사과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우리 딸이 그런 짓을 하더니 이거 어쩌다가 이런 일이. 제 남편은 제가 알아서 죄값 치르고 정리할 테니 따님도 교육 좀 제대로 시키세요. 사람 인생 망가뜨리지 말라고. 아, 이번 기회에 법정에서 공부는 제대로 하겠네요. 이후 정리할 곳은 시댁이었습니다. 시모가 시골집이 너무 오래돼서 곰팡이가 핀다며 징징거려서 남편이 부분 리모델링을 해주기로 했었거든요. 계모임 아주머니들끼리 태국 여행을 간다길래 기분 좋게 보태드리려고도 했었죠. 저는 리모델링 업체랑 통화를 해서 계약금을 돌려받고 숙소며 항공편 예약도 전부 취소했습니다. 모든 계좌가 제 명의였기 때문에 남편이 융통할 수 있는 돈은 50만 원씩 넣어주던 본인 용돈 계좌뿐이었어요. 물론 달마다 70씩 보내던 시모 용돈도 딱 끊어버렸습니다. 그 심술궂던 시모도 돈줄이 끊어지니 집으로 찾아와 저자세로 나오더라고요. 아가, 진아야, 내가 너무 오지랖을 부렸나 보다. 미안하다. 성재도 잠도 못 자고 엄청나게 반성하고 있어. 원래 사내들이 못나서 한 번쯤은 한눈을 팔다가 조강지처한테 다시 돌아가는 뱀이다. 다시는 안 만난다니 한 번만 용서해주면 안 되겠니? 저는 시어머니를 똑바로 쳐다보며 단호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죽어도 용서 못해요. 당신 아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잘 아시잖아요. 그 상간녀랑 살림을 차려서 손주를 보시든지 마음대로 해보세요. 시모는 제 앞에서 고개를 숙이고 눈물까지 흘리며 애원했지만 제 마음은 이미 단단해져 있었습니다. 이혼 절차는 길었지만 증거가 충분했기에 질 싸움은 전혀 아니었죠. 결국 저는 최대 단위의 위자료 지급 판정을 받으며 승소했고 다시 싱글로 돌아왔습니다. 남편은 위자료를 마련하느라 시골집까지 내놨다며 죽는 소리를 하더군요. 품위유지 위반으로 박세미와 함께 회사도 나란히 잘려서 도저히 위자료를 마련할 방법이 없다고요. 저는 전화를 끊고 남편과 시모의 번호를 차단해버렸습니다. 더 이상 남편이며 시댁 식구들에게 동정심이나 미련을 가질 이유가 없었거든요. 오히려 위자료를 못 받으면 다시 청구 소송을 걸어서 못살게 굴 결심만 서게 만든 꼴이었죠. 이혼 후 저는 부서를 옮겨 더욱 일에 몰두하고 있습니다. 남편의 열등감이나 시모의 비난에 휘둘리지 않고 온전히 저를 위해 사는 삶은 얼마나 고되면서도 달콤한지요. 다시 혼자가 되면서 혼자서도 충분히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다시 생각해보면 인생에서 결혼이라는 일이 꼭 필요한 것인가 싶어요. 남들이 정의한 사회적 틀에 붕어빵처럼 인생을 맞출 필요가 있나 싶기도 하고요. 우리는 스스로를 위해 살아가는 것이지 남을 위해 사는 것이 아니니까요. 앞으로도 저는 제가 좋아하는 일을 하면서 살아가 보려고 합니다. 끝까지 제 이야기 들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며 여러분도 자신만의 행복을 찾으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사연 읽어주는 남예였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며 저희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게요. 감사합니다.